강남서초 메가스터디 재학생반의 수학과 주임을 맡고 있는 노도홍일입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혹시 지난주 2, 3, 4일 날 설명회 때 혹시 참석하신 어머님들 계신가요? 거의 안 계시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지난주에 어머님들 모셨을 때 한 번 더 안내를 드렸었어요. 이때 꼭 한 번 더 방문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굉장히 귀한 정보 어머님들께 같이 나누고자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했다 해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이 사실 이제 한 번 더 제가 질문 한번 드릴까 해요. 현재 지금 고3 이제 올라가는 아이들, 2017학년도 대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수능이 이제 344일이 남았습니다. 예, 점점 일주일씩 줄고 가는 것, 아이들이 좀 점점 이제 체감하고 있어야 되는 때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한 내용이 2017학년도 대수능의 이제 필승 전략으로서 어떻게 이제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지, 수학 과정에 대해서, 바뀐 교과 과정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거기에 따른 변화 잘 읽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 준비와 함께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과목에 대한 각 과정에 대한 윈터스쿨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저희가 마지막쯤에 한 번 더 안내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순서는요, 저희들이 교과서를 통한 개정교과 과정에 대한 분석 및 그다음에 신경향, 어떤 출제 경향들에 대한 한번 전략을 한번 세워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들이 이제 윈터스쿨에서 준비한 특화 프로그램, 정규 프로그램과 다르게 뭔가 좀 더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구성해 놨고, 마지막에 정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그다음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일부 순서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영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좀 조촐한데요. 그만큼 밀도 있게. 사실 이 자료를 다 보셔도 이렇게 정확하게 배치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사왔는데요. 이거랑 해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이과 어머님들이 같이 계셔서요. 문이과를 일단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도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과 학생 학부모님 혹시 문과, 나머지는 문과 분이신 거죠? 일단 국가 개정이 바뀐 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바뀌고 이제 많이 좀 빠지고 애들 학습량을 좀 줄여주겠다, 이런 취지가 겉으로는 이제 확실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수능이 한 2년 역사를 가지잖아요. 22년째 수능이라는 이름으로 시험을 쳤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시행한 초기에는 기출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뭘 가르치는가가 굉장히 곤란했었는데, 없어서 곤란했었는데, 지금은 22년째 수능 기출문제가 누적돼 있고, 수능만 있는 게 아니라 6평도 있고 9평도 있으니까 기출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뭘 가르칠까, 뭘 배우고 뭘 공부할까가 오히려 더 중요해진 거예요. 당연히 다 공부하면, 1990년대 기출문제도 다 공부하면 좋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학생들이 그걸 다 소화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선별을 잘해야 되는데, 출판사들에서 이번에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고3용 기출문제집을 막 내놓고 있는데요. 아직 거의 나온 게 없고요. 제가 이제 따끈따끈한 걸 2권을 사왔는데, 문과가 3권이 필요한데 그 중에 1권이 나왔고, 이과도 3권이 필요한데 그 중에 1권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일 빠릅니다. 신승범 선생님이 만드는 기출문제도 얇은 게 있긴 있는데 아직 이제 양이 좀 적고요. 본격적으로 고3용으로 나온 건 자히스토리가 이제 처음 나왔는데요. 되게 두껍죠. 이런 게 이제 3권이 이것까지 포함해서 각각 문이과 포함해서 3권이 나올 텐데요. 일단 교과 과정에서 싹 삭제된 부분의 기출문제들을 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안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빼고, 그럼 나머지를 잘 이렇게 안배를 하면 좋은 학습서가 될 것이고, 그걸 학습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표면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내부적으로 변화했거나, 생각보다 이게 그냥 대단어는 유지됐는데 내부적으로 용어 하나만 바뀌어도 사실 버려야 될 유형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사실 이 시점에 잘 선별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문제집만 하나 제대로 발간해도 사실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연계부터요. 요거 이제 저희가 두 종류로 나눠 드렸는데 사실 일단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좀 요약 정리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의 기출문제 분석 그거에 대한 이제 핵심적인 거는 사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일단 요걸 잠깐 펼쳐봐 주시고요. 요 가로만. 아, 이건 없으세요? 어디 있을 텐데. 이거 하나 더 하십시오. 네. 요 세로로 되어 있는 요 자료집을 보시면 딱 넘기시면요. 이제 가형, 자연해가지고 1, 공부개정 수학 교과과정의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보시면 수능 출제 과목이 4과목에서 이과는 3과목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과목을 이제 분배를 해 놓은 건데, 오른쪽에 특징이라고 써놓은 부분들이요. 교과과정을, 어머님 여기 세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없으시면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죠, 오늘 드린 게. 네네. 이거 보이시죠, 어머니? 여기가 이제 그 가형의 출제 경향을 분석한 핵심적인 한 장인데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신유형이라고 해서 제가 수능에는 이런 형태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하나씩 사례를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지금 딱 보시면 구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뭐가 변한다는 건지 옆에 설명을 읽어봐요. 이거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기,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 분석을 해서 수능 문제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거를 딱 설명을 드릴 때 가장, 큰일 났네, 내지는, 이렇게 많이 변해? 라는 걸 가장 먼저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선생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은 사실 공부하신 지 오래됐고, 딱 봐서 잘 모르시잖아요. 학생들도 몰라요. 학생들도 선행학습 진짜 많이 하는 애들도요. 이게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고요. 이거는 올 1년 내내 지속될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2007차 교육과정에서 07개정, 올해까지 친 게 07개정인데요. 이 수능이 이렇게 바뀔 때 사실 이거보다는 폭이 좀 좁았지만 많이 변했거든요. 문과에 미적분이 들어왔는데 이과 걸 막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년 내내 선생님들도 저도 사실은 그때 기숙학원에 있었는데 재수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불안해서 이것도 해줘야 될 것 같고 해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이건 아니구나. 그럼 이런 건데 그럼 또 신유형으로 뭐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분석은 잘 안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아주 전문적으로 시작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불안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가르쳤습니다. 애들한테 일단 많이는 가르치면 나쁜 건 아닐 테니까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사실 불필요했던 게 되게 많고 이제 애들이 다 소화하면 나쁘진 않겠지만 결국 시간 관리나 효율적인 학습 면에 있어서는 그 당시 제가 애들한테는 좀 미안한 감이 좀 있습니다. 그냥 불안하니까 다 가르쳤거든요. 올해 똑같이 재현될 겁니다. 똑같이. 어느 곳에서.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유명한 인강 선생님 강의들도요. 헤매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제가 제 자랑이지만 제가 모의고사를 2년째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장영진 모의고사를 오르비에서 내고 있는데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교육과정을 자꾸 꼼꼼히 읽게 돼요. 간단한 함수만 다룬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면 그 간단한 때문에 함수를 합성하거나 함수를 이렇게 복잡하게 조작하지 않고 평행이동 정도의 선에서만 함수를 이렇게 다뤄야 되거든요. 그런 게 옛날에는 하나도 눈에 안 띄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면 교육과정을 열심히 읽어보고 진짜 수능 문제가 왜 이렇게 출제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저희 진짜 이거 야심차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캐치 내지는 잘 와닿진 않으실 텐데 그래도 실감나게 조금 알려드려 볼게요. 실감 나는 부분만이요. 일단 가형은요, 어머니 첫 페이지 딱 보시면요, 가형은
새롭게 편입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적으로 변화가 좀 심해서 5개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신유형 1, 2, 3, 4, 5라고 특징에 써놓은 게 있거든요. 신유형 1, 2, 3, 4, 5. 가형에는 포인트라고 안 쓰고 신유형이라고 쓴 이유가 교육과정이 내적으로 막 변하면서 기존 기출문제집에 없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이 5개 유형은 여러분님, 이게 시중 어떤 기출 이 안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딨냐, 이런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그게 100%냐 그러면 사실 그건 아니죠. 근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공백이 5군데가 있어서 신유형이라고 표현한 거고, 가끔 올해 구평, 아직 2015년이죠. 올해 구평에 평가원이 사실 조금 게으른 상태거든요. 원래 교육과정이 바뀌면요, 새 수능은 이런 식으로 내겠다 해서 예비평가란 이름으로 2012년 5월에 고2 대상으로 07 개정 수능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이런 포맷으로 낼 거야 라고 보여준 게 있거든요. 그런 시험을 치는 게 정상인데 이 공고 개정에 대해서는 예비평가를 시행하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시행 계획이 없습니다. 3월에도 없고 그냥 6평이 처음일 거고 6평은 전범위도 아니거든요. 9평이 돼서야 이번 시험이 이런 포맷으로 나오겠구나를 대략이나마 예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게으른 상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과정이 있고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써놓은 해설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판단하면 이런 게 보입니다. 이 5개의 빈 유형이 교육과 예비평가를 실시하진 않았지만 이번 9월 평가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 수능이 사실은 내적으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고 개정 수능을 좀 조심스럽게 실험해 본 시험이 이과는 9월 평가원이었고 문과는 수능이었습니다. 9월 평가원 때 신유형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는 수능 문제에 좀 낯선, 이게 수능 과목이 아닌 부분인데 30번 같은 거 특히 부등식이에요. 이게 직접 출제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살짝 내서 애들을 굉장히 당황시키고, 그런 어떤 보면 어차피 다 고등학교 수학 내용이긴 하니까 사람들은 구별 잘 못해요. 근데 그런 실험을 불가피하게 구평이나 수능에서 좀 한 듯 보입니다. 그런 걸 되게 열심히 분석해보고 저희들이 내린 결론이 이건데요. 어쨌든 어머니 요 표에 딱 보시면 신유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공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단적으로 이 책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수투라고, 미적분 투죠, 가형이니까. 이과는 미적분 투라는 과목이 3과목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딱 보면 얘네들이 859문제를 선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삭제할 걸 삭제한 거니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 안배를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두꺼운 책을 가지고 이걸 잘라가지고 자료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 둘, 셋, 4개의 대단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첫 페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적분 2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대단원이 4개,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미분법, 적분법 있죠. 이 4단원 중에 어디가 중요할까요? 미분적분이 중요하죠. 21번, 30번의 소재가 미분적분이잖아요. 미분적분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지수로그 함수랑 삼각함수 요 단원은요, 지금은 함수의 성격이 강화돼서 자체적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미분하고 적분하는 소재, 앞에 두 종류의 함수를 배우고 나서 이걸 소재로 해서 미분하고 적분한다가 이 미적분 2의 흐름이거든요. 자체적으로 막 지수로 계산하고 삼각함수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겠다는 거죠. 이 미적분 2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출문제집 859문제를 보면 여기까지, 요만큼까지요. 장장 72페이지, 뒤까지 있으니까 75페이지는 될 거거든요. 75페이지를 지수로그에 할애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로그가 여태까지 출제된 기출문제 양이 제일 많아요. 문이과 공통이었고 계산 문제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3월부터, 6평부터 나오고 교육청 치면 3월부터 나오고 4월에도 나오고. 근데 적분은 한참 뒤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모의고사. 그러니까 얘네는 있는 거 그냥 주워 모은 거예요.
이 전체 페이지가 180페이지인데요. 무려 75페이지를 지수로그 함수에 할애해 놨습니다. 이건 그냥 어떤 함수의 성격을 파악하는 기본 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안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 그러면 맨 끝에 있는 적분은 몇 문제냐면 페이지로만 보면요. 161페이지부터 180까지 20페이지거든요. 적분 진짜 중요한 단원인데 기출문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기에 한 20페이지 정도밖에 할애를 안 해놓은 거죠. 애들은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하면요. 지수로그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 잘 나오지도 않고 기본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유형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그래서 이 가이드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저희 신유형 5쯤에 가면요. 아니다. 신유형 2에 가면 일반 입체의 부피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표면적으로 보면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회전체를 삭제했거든요. 그러면 삭제하면 줄어들잖아요. 지금까지 수능에는 회전체만 나왔거든요. 근데 회전체가 쉬워요. 회전체를 안 내면, 회전체는 공식이 있거든요. 회전체를 안 내면 일반 입체를 내야 되는데 일반 입체를 내면 애들은 훨씬 어려워합니다. 축을 잡아서 적분해야 되고 진짜 더 어려워지거든요. 논술급이에요. 제대로 되면. 근데 회전체가 삭제됐으면 일반 입체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난이도는 좀 높아질 수, 이런 거를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 집안에 일반 입체 문제는 단 5문제 들어있습니다. 일반 입체의 부피군. 그것도 되게 어설픈 문제들이 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요한 기출로 일반 입체가 나온 적은 없거든요. 이 책으로 독학해서 성공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하다 보면요, 이걸 마스터하고 나서 시험을 딱 쳐보면, 미적분이 내가 좀 덜 돼 있네? 미적분 문제는 이걸 다 풀긴 풀었는지 좀 덜 돼 있네? 더 풀고 싶은. 그래서 요새 실전 모의고사가 광풍이 분 거거든요. 제 모의고사가요, 올해 10,000부, 12,000부 정도 팔렸거든요. 그런데 이과 수험생이 18만 정도 됩니다. 그 18만 명 중에 12,000부, 18분의 1밖에 안 되죠. 네, 올해는 이제 한 절반이 풀게 하는 게 제 목표인데요. 애들이 풀 게 없어요. 특히 킬러 문제나 21번, 30번, 29번에 배치되는 주요한, 애들은 이제 저희는 고퀄리티 이렇게 부르는데, 고퀄리티는 문제가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교육과정에 내에서 출제하면서도 기본 개념으로 푸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소하고 좀 까다로운 이런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없습니다, 사실. 기출문제집이나 이런데. 이제 학원 선생님들은 자료를 막 이렇게, 저희 그 학원 선생님들 자료가 막 유통되는 데가 있어요. 이게 타이핑해 놓은 자료들. 근데 그것도 매우 제한적이고 거의 그냥 어떤 문제집 있으면 카피해 오는 거죠. 그 학원에서 되게 애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런 자료를 최대한 잘 모아서 필요 시기에 적절하게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한참 부족한 애가 오래입니다. 공백이 5군데가 있는데 거의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형을 사례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나형, 이과에 대해서, 문과에 대해서도요. 문과는 양상이 좀 다른데요. 문과를 좀 보시면 여기 2 해가지고요. 공부개정, 수학과정, 수학교육과정의 포인트, 나형, 인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신유형이라고 제가 안 달고 포인트라고 달았는데요. 근데 포인트가 12개 정도 잡히는데 이 신유형이라고 달지 않은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건 아니고요. 이과는 내부적으로 교과과정의 체계가 많이 바뀌어서 신유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문과 같은 경우는 체계 자체가 확 바뀐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메뉴에 있는 수학2라는 게 있거든요. 요게 한 10여 년간, 12년간 수능 출제 과목이 아니었어요. 삭제돼 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수열이나 지수로그는 맞는데 집합명제와 함수 쪽 있죠. 이게 10몇 년 동안 수능 시험 과목이 아니었습니다. 기출문제를 찾아보면 고1, 2 거밖에 없고 수능 기출문제는 2003년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내겠다는 거냐? 이거는 상당한 문제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 낼 거냐? 그럼 옛날 기출문제랑 똑같이 내지 않을까? 그러진 않을 겁니다. 보면 내부적으로 좀 바뀐 게 있어요. 명제에서도 어떤이나 모든 같은 걸 좀 강조해 놨고 기류법이란 걸 조금 부각시켜 놨습니다. 원래도 옛날에 교육법 다 있는데요. 상세한 설명을 보면 기류법을 강조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럼 기류법을 근거해서 수능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옛날에 한 10년 전에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10년 동안 쉬다가 재등장한 부분들, 이런 게 인문 시험에서는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투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게 확실하고요. 이 미적분투와 마찬가지로 수투도 제가 딱 한 건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래도 가장 발빠르게 낸 거예요. 그 자이스토리는 학원을 많이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보통 선택을 잘 안 하지만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기출문제집이거든요. 일단은 뭐 내용 자체는, 문제 자체는 좀 충실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자이스토리도 방금 이과 거랑 비슷한 측면의 맹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책을 우리가 같이 갖고 있는 건 아니어서 잠시만요. 일단 집합과 명제랑 함수가 새로 들어온 부분은 옛날 기출들이 그닥 쓸모가 많진 않거든요. 문제 출제의 유형이나 형식도 많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언어도 변해요, 어머님. 제가 모의고사 낼 때 문제를 하나 만들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윤문을 합니다. 글을 제대로 썼는지.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제대로 구사했는지. 근데 이제 문법이 따로 문법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기출문제 중에서 이 문제와 가장 조건에 대한 서술이 비슷한 걸 찾아서 조건 서술을 이렇게 그 틀에 맞추거든요. 그림은 어디 배치하는지.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 문제를 서술하는 방식도 변해요. 10년 전 문제를 살펴보면 굉장히 좀 낯설고 거친 표현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조차도 변화하고 내적으로 좀 변한 게 있기 때문에 기존 기출, 집합명제와 함수 쪽을 기존 기출 위주로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분명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좀 새롭게 출제하는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진행될 건데 어디에서도 감히 빨리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또 심각한 게 이 수열 쪽에 가보면요. 수열 쪽엔 내부적으로 변한 게 있는데 단적으로 점화식이 없어졌어요. 점화식이 없어져가지고 빈칸 추론 유형이라고요. 시험지 보면 이렇게 빈칸이 있어가지고 박스가 있고 그 안에 막 이렇게 증명하거나 뭔가 유도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가나다 빵꾸 뚫어놓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 유형이 이건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포인트 6입니다. 빈칸 추론으로 수학적 기납법의 재등장 이렇게 써놨잖아요. 재등장 예상. 이거는 문항을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여기 넘어가시면 뒤에 문항을 아예 소개해드렸어요. 제가 포인트 6 수학적 기납법의 빈칸 추론 부할 가능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과에서는 안 나옵니다. 문이과 공통이었는데 빠졌거든요. 하여튼 이 문과 문제인데 이제는 오른쪽에 제가 써드렸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수학적 기납법의 빈칸 추론이 한 번 빼고 계속 나왔습니다. 5년간, 6년간.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2010년 수능부터 수학적 기납법이 싹 사라지고 점화식을 풀어가서 일반항 구하는 유형으로 올해까지, 이번 수능까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형식은 비슷한데 점화식으로 하냐 수학적 기납법으로 하냐 이게 시대별로 달라요. 흐름을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이때도 되게 정말 이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되게 힘든 게요. 2012년까지 많은 인강교재, 많은 기출문제집 이런 데서 계속 수학적 기납법만 내고 있어요. 모의고사를 쳐도. 근데 애들은 수학적 기납법이 더 이상 시험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시기 구분이 잘 되는데요. 이제는 다시 수학적 기납법으로 돌아갈 겁니다. 어떤 예를 들어 드리려고 그러냐면 점화식이란 게 삭제된 영향은 상당히 큰 거라 수열 이 책에서 점화식과 관련된 문제는 다 삭제하는 게 맞거든요. 삭제가 안 돼 있고요. 빈칸 추론 문항 중에서도 수학적 기납법을 복원시켜 놓긴 했는데 점화식을 푸는 일반항 구하는 유형이 여전히 수학적 기납법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에. 제가 살펴보니까요. 그런 걸 선별해내는 게 이 책에서도 일단 수투에서 확 바꿔야 되는데 바꿀 만한 어떤 근거는 없어요. 이 친구들은 기출문제만 내니까. 거기가 불완전하다는 거. 수열 단원이나 극한 단원에서도 극한에서도 좀 있어요. 도형 자체가 약화되기 때문에 무한등비급수가 상당히 약화된 채로 출제되거나 없어질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잘 되지
못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학생이랑 같이 스터디를 하시거나 그러셔도 되는데, 제가 포인트, 문과 같은 경우는 포인트 12개 잡아드렸잖아요. 요거랑 이과는 공백, 그래서 신유형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5개의 포인트를 잡아드렸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이들이 이 자료를 이제 보관 안 하겠죠. 갖고 있다가 여름방학 정도가 지나서 학습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걸 딱 펼쳐보면, 이게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었네? 나는 여태 이상한 걸 배웠네? 이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은 잘 못 알아봐요. 근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나 이미 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전국의 최상위권 아이들은 자기스토리를 거의 내신 문제집처럼 내신 끝내고 개념서 끝내고 나면 내신 문제집 생 같은 거 풀고 자기스토리를 막 돌립니다. 그런 아이들은 지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맨날 풀었던 이런 유형인데 이렇게 바뀐다네? 그런 어떤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을 테니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를 가장 눈이 번쩍 뜨는 사람들은 수학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이 부분을 이해할 시기가 올 수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면서, 결국 어느 해보다,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어느 해보다 컨텐츠 자체의 중요성이 높은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애들은 고3에 들어가면요, 고1, 2때까지는 국영수 위주로 해요. 그리고 수학 위주로 하죠, 보통. 그러다가 이과 가면, 문과 가면 수학량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근데 고3은요, 수학만 할 수 없거든요. 이번에는 또 탐구가 매우 어려웠잖아요. 탐구가 어떤 게 이번에 정말 G2 선택한 애들은 정말 대학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표준 점수나 백분위가 잘 나오는지가 매년 변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 어떤 걸 선택해서 탐구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저희 백봉현 선생님 강좌도 꼭 참고해 주십시오. 수학만 할 수 없고, 그런데 수학의 공부량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죠. 제일 많이 투자하는 공부 시간에 엉뚱한 거 하지 말자. 엉뚱한 거 해서는 시간 낭비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지금까지 드린 것이고, 저희가 그래서 자체적으로요, 기출문제집을 새로 냅니다. 기출문제 가르칠 것만 딱 가르치고, 그게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해서 시험 치고 얘네들이 진짜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단과 강의를 밖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윈터스쿨부터 시작하는 재학생반 프로그램과 제가 밖에서 하는 단과 프로그램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는 이제 수능의 핵심을 짚어가면서 개념 강의 6월까지 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실전 단계 들어가고요. 애들이 수업만 듣는다고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게 풀리고 자기 걸로 체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단과 강의를 골라서 듣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사실 한 80%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 한번 치면 단과 강의를 바꿉니다. 시험 이제 3월 교육청 치고 나면 애들이 흔들려요. 움직입니다. 6평 치고 나면 또 움직이고, 여름방학 때 또 움직여요. 왔다 갔다. 그러면 이제 학습, 원래 공부란 게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 주거나 하면 그 스타일을 많이 또 배우는 거잖아요. 이제 진도가 빵꾸 나서도 안 되는 거 쭉 가야 되는데, 단과 강의를 수강하고,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정리가 되네? 이런 느낌을 받으면 탁 좋은데, 정리는 되는 것 같은데 체화는 안 되는, 주섬주섬 공부한 걸 모아가지고 자기 걸로 체화하는 과정이 자발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좋은 단과 강의 하나와 이렇게 좀 내실 있게 다져주는 프로그램이 불가피하게 필요해요. 옛날 어머님들 공부할 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저희도 없었고. 근데 요새는 학원이란 게 있어서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혼자 체화하는 어떤 능력은 떨어져 있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안정적으로 뭔가 하나 있는 게 좋은데, 이 연합반, 재학생반 프로그램은 그게 갖춰져 있는. 저희는 주 2일 체제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개념 강의 쭉 나가면 이제 하루는 그걸 보완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제가 단과 강의를 깐 학원 중에서도 2일 체제를 짜주는 학원이 있고, 그냥 저 혼자 하는 학원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선택하고
잘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그리고 한번 정하면 쭉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중간에 자꾸 바꾸거나, 보통 이런 거잖아요. 시험을 좀 못 쳐도, 얘가 학원에서 제대로 길잡이를 해줬는데 얘가 이 시기에 페이스가 좀 떨어져서 못 쳤다. 이런 거면 신뢰는 유지되고 있으니까 계속 가게 되죠. 그런 최소한의 신뢰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학원을 선택해서 1년 가시는 게 제일 좋고, 이곳에서는 이틀 체제로 운영이 되는 장점. 굉장히 자활력이 높은 애는 그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루만 듣고 싶은데. 그럼 뭐 하루짜리 단가를 찾으셔도 되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기준을 가지시고 1년 따라가는 선생님을 찾으시는 게 현명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제가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그냥 기출문제집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잘 정돈돼서, 그리고 애들 관심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이렇게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는 저희 그 재학생반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능 개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평부터는 모의고사 체제로 넘어가는데요. 그거 말고도 교만이라는 교과서 독해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수리논술도 준비되어 있고, 수리논술 중요합니다. 수리논술도 준비되어 있고, 수학혁명반이라고 해서요, 수학 기초가 너무 없는 애들, 작년에 저희 프로그램 중에 가장 대박난 프로그램입니다. 애들이 1대1 면접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이런 수학 기초가 너무 안 돼 있는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채롭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근차근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조입니다. 오늘은 특강 안에 논술이 포함되어 있는 거여서요. 논술 전반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또 중요하게 생각되어진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수리 논술이지만 일단 문과 논술도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숫자 2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님들. 72라는 숫자가 있고 37 숫자가 있습니다. 제 얼굴 보시고요. 이 두 개의 숫자에서 저한테 어떤 게 좀 더 어울릴까요? 37. 제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보다 저는요, 얘를 좀 더 좋아해요. 왜냐면 이 숫자가 바로 작년 제 합격률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군요. 여기 1년 동안 이 메가스터디 안에서 저한테 배웠던 아이들이 저에게 선물해준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실제로 제가 이제 외부 단과 아이들이 대략 200명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에 비하면 메가스터디 아이들이 좀 적은 숫자가 되겠죠. 근데 그 적은 숫자의 아이들이 이렇게 결과를 냈을 때 정말 중요한 건 이 내부에 숨어있는 아이들의 성적입니다. 실제로 어머님들, 이 72를 이루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만들어낸 성적이 몇 등급 아이들이 가장 많을까요? 얘기해 주세요. 신기하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거의 1, 2등급 아이들이 가장 많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3, 4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 5, 그 다음 2, 1입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인문과 많이 유사합니다. 들어주세요. 실제로 이 아이들이 실제 6월, 9월 평가원에서 이렇게 받았을지라도요, 수능 때 좀 밀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 여기에서 뭐 학생 종합도 좀 빠지고 교과도 빠지고, 특히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친구들은 보통 정시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그래서 보통 수능 후에 보험료를 많이 듭니다. 그렇죠? 실제로 결과를 딱 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은요, 이 아이들이 보통 주요 15개 대학들이 인원 몇 명이죠? 보통 45,000명 되죠? 이 아이들은요, 그 안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실제로
인서울 또는 주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죠. 그게 뭡니까? 바로 논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급의 아이들도 저와 같이 1년을 공부했을 때 바로 이러한 성적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수학이 무조건 완벽해야지만 논술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수학과 논술은 병행하는 것이 맞다. 바로 이 말씀 드립니다. 이 얘기 좀 궁금하시죠? 좀 더 자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일단 놀라운 적중률과 합격률 방금 얘기했듯이 72%. 비교하지 마라 이미 검증된 최고의 교재. 저는 일단 메가스터디에 추가하고 있고요. 외부 단가 수업하고 있고요. 온라인 강의에서 KBS 방송 강의, 작년까지 메가스 온라인 인문상 교수님 논술, 내년부터 계속 마이맥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증이 되었다. 고로 들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클래스가 다르다. 논술에 올인하였다. 보통 논술 세미나를 주최도 하고 들어가서 듣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수학 수업 하시면서 논술을 병행을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사랑 열정으로 준비를 하시겠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변형도 만들어야 되고 논술 적중도 만들어야 되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요, 논술 문제만 연구하고 풀고 분석해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보다 조금 더 접근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신지호입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보통 입시에서 설명에 들었을 때 잘못된 숫자 때문에 오해를 만들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죠. 설명회에서 듣던 논술의 비율 몇 프로입니까? 4%. 이 숫자를 보시면 뭐야 이거? 100%에서 4%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에 일정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질문은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을까요? 그렇죠? 표본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198개 대학, 대불대를 가기 위해서 온 게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보통 논술이 몇 개 대학들을 시험 보죠? 27개 대학에서 9개 대학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면 170개 대학은 논술을 보지 않아요. 그런 게 전부 다 포함시켜서 이 숫자를 매긴다는 건 의미가 없는 숫자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 거냐? 바로 이런 걸 봐야 됩니다. 6개 대학, 10개 대학, 12개 대학, 15개 대학, 인서울 대학들을요. 지금은 10개 대학을 준비해 왔습니다. 딱 두 가지의 큰 변화가 보일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는 40%에 육박하던 교과가 실제 상위권 대학 올라가게 되면 몇 프로입니까? 6% 이내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는 44%였던 게 그냥 4%였던 게 지금은 22%까지 올라가죠. 실제 성균관대는요 30% 훨씬 넘어갑니다. 성대 같은 경우에 대학 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다면, 문이 3개 있다면 가장 큰 문이 논술인 거예요. 이렇게 논술은 분명히 우리가 워너비 하는 대학을 갈 땐 필수다라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주요 10개 대학의 정확한 내용들인데요. 서울대는 제외하고, 왜? 구술 면접이니까요. 서울대 대신에 이대를 대입시켜서 만들어 온 표입니다. 교과를 제외하고 지금은 종합과 논술만 비교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14%, 20%, 14%, 27%, 서강대 37, 22, 성균관대 32, 34. 쭉 보시면 당연히 종합이 조금 더 높아요. 하지만 분명히 이런 대학들이 비중이 작지 않다는 거다. 분명히 해야 되는 퍼센티지를 갖고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답은 한 가지예요. 논술은 준비한다,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다. 이젠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정도 아실 것 같은데, 선생님, 논술은 수시니까 내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실 것 같아요. 보통 7, 8등급까지 차이가 없지만 지금은 5까지만 준비해왔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에이, 그래도 내신 반영이 되는데 뭘 의미가 없습니까? 5등급까지의 차이가 0.8, 1.2, 0.8, 1.6 이 정도라는 거예요. 실제로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1,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점수가 어떤 차이냐? 하나의 감점에도 못 미치는 점수다. 당연히 내신이 중요하지만 논술은 논술로 결정되는 것이지 내신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숙대랑 동국대 내신 반영 큽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일산 푸땡 학원, 큰 학원 아시죠? 거기 원장님 조카가 저한테 수업을 들었어요. 단과 수업으로. 왜 그랬을까요? 거기 교과목 듣지 않고 저한테 논술을 왔습니다. 성적이 안 좋으니까 워낙. 근데 이번에 그 아이가 정확히 체제만 딱 맞추고 동국대 정기현재 붙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신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반영이 많이 되는 동국대조차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우리 뭘 할 수 있다? 논술은 내신이 아니라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지 분명 내신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 좋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논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수능은 완성을 하고 논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질문 또 잘못됐습니다. 수학은 어떻게 완성합니까? 고3한테 중등부 수학 완성됐니?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중등부 수학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반복되지만 논술과 수학은 평가 구조가 달라요. 수능 수학은 보통 4가지로 얘기를 하죠. 뭘 평가합니까? 수능 수학은요, 첫 번째, 문제를 보고 아이가 이해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추론하고 마지막으로 계산하여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답을 만드는 거고, 이것이 평가 항목입니다. 요건 명목상의 평가 항목이죠. 요건 의미가 없어요, 실제 수능에서는. 그런데 논술은 다릅니다. 논술은 뭘 평가합니까? 딱 한 가지, 논증하는 사고의 과정, 논증 과정을 평가합니다. 답은 그거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수리 논술과 수학은 같이 병행되는 것이지 수학을 끝내고 무엇을 끝내고 하는 그런 과목이 절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여름방학 때 준비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장쌤도 얘기했지만 수능이 많은 세월 지나가면서 기출들이 확보가 되고 개념 확보가 되고 유형 확보가 되면서 분명히 그 절차에 따른 공부를 할 수 있죠. 왜? 그래야지 실력이 느는 거니까. 근데 아직도 논술을 기출들을 암기해서 풀었던 게 또 나오면 빙고 맞춰야지, 이런 식의 기적의 상황을 많이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논술도 이미 개념이 확보가 되었고 유형도 확보가 되었고 기출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커리큘럼에 따라서 개념, 유형, 기출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3개월로 끝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름방학 때부터 한다는 건 하지 마라 라는 게 더 맞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야 온전하게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시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문제가 이렇습니다. 경희대 올해 문제 유형이 살짝 바뀌긴 했지만 보통 긴 제시문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통합된 내용들 막 나오게 되면, 글씨 안 보이시죠? 말로 해드릴게요. 내용들이 블라블라블라 나오면 이 내용들을 통합시켜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논증 과정을 쓰는 거라고요. 논증 과정을 쓰는 거라고요. 논증을 하는 겁니다.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구조가 달라요. 두 번째, 또 많은 분들이 근데 그래도요, 수능이 중요하니까 시간이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여유로운
방학 때부터 할게요.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논술은요, 개념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더 도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일단 완벽하게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논술 수업도요. 그리고 어디까지? 복잡한 문제 해결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개념부터 복잡 문제 해결 능력까지 키울 수가 있어요. 분명합니다. 실제 예입니다. 작년에 고대에 붙었던 아이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수능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사점 문항에도 약점들이 있었는데 극복이 되었다. 사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21번 문제, 어렸던 문제. 이 문제 우리 아이들은 다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올해 수업 때 풀었던 문제거든요. 논술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수학 내용 안 나옵니다. 교과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까지 낸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논술의 난이도가 쉬워지면서 굉장히 많이 수능과 겹치게 되었죠. 바로 이 문제 보시면 딱 봤을 때 다르게 보이시겠지만 100% 똑같습니다. 당연히 풀 수 있겠죠. 이거 보시게 되면 분명히 수능은 시간을 뺏는 과목이 아니라, 아니 논술은 시간을 뺏는 과목이 아니라 수능에 도움이 되는 과목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요거를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다 강조하겠네요. 세 번째, 투자 시간 대비 얻는 게 너무나 크다. 우리가 무언가 투자를 할 때 두 가지를 보죠. 첫 번째, 효율성. 뭐 다르게 얘기한다면 고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뭘 보죠? 안정성을 보죠. 얼마나 안정한지. 근데 이 수능술은요, 정말 효율적인 과목입니다. 왜냐면 보이시죠? 일주일에 딱 3시간이면 중요한 단어죠?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분명히 충분해요. 3시간이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투자 대비 시간 분명히 얻는 게 많죠. 그리고 안정성. 선생님, 근데 안정성은 아니지 않나요? 아까 보셨잖아요. 72%. 커리큘럼을 완성한다면, 분명히 커리큘럼이 없다면 그때는 로또지만 커리큘럼이 있게 제대로 공부한다면 그건 로또가 아닌 거예요. 인문논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인문논술 스카이듀 강사이신 임국형 선생님이 계신데요. 정말 잘 가르치면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똑같은 내용들이야. 특히 3시간, 그리고 안정성, 고수익. 분명히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것이 논술이기 때문에 분명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시간을 한번 제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1월부터는 7월까지 3시간만 하면 돼요. 일주일 3시간. 아니, 하루에 수학 3시간 하는데 논술은 일주일 3시간이에요. 일주일 3시간. 근데 여름방학 땐 좀 더 투자해야 됩니다. 왜냐면 과학 논술 하는 친구들은 과학 논술 준비하고, 의치되는 의치도 유형들, 심화 유형 봐야 되는 거니까 여름방학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해줘야지 됩니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8, 9월에 3시간 총 계산하게 되면 115시간밖에 안 나와요. 절대량이 5일도 채 안 나와요. 하루에 13시간 공부한다면 대략 8일 정도면 끝나는 공부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몰아서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지금부터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 이렇게 공부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붙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200명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 중에서 조사해왔습니다. 일단 유미경, 유땡땡 학생 수학이 1, 2 꽤 괜찮죠? 하지만 고대에 갈 수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요. 마찬가지로 수학은 1이에요. 잘하죠? 하지만 3, 2, 3, 5 2대 갑니까? 못 갑니다. 붙었어요. 특히 이런 친구들, 제가 제일 사랑했던 아이인데 이 친구가 제일 빨리 왔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사연이 있는데 9월 모평 보고 이 친구가 5인가 6 떠서 선생님들 상담할 때 A형을 바꾸라고 했대요. 울면서 왔더라고요. 근데 바꾸지 말라고 그랬어요. A형 바꿔서 어디 가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냥 B형 보고 쇼부치만 결정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
3군데 붙었습니다. 그 중에 에리카로 갔어요. 에리카 나쁜 대학 아닙니다. 정시라고 할 때 힘든 대학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 같은 점수죠. 지방대 가대지만 실제 과기대 5년제 건축 아주대 붙었습니다. 같이 붙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에요. 2군데, 3군데 붙는 게 3, 4등급 아이들이에요. 준비했을 때요. 그리고 민식이 우리 3등급 이 친구는 수학이 많이 올랐어요. 체제 맞추고 홍대 갔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72%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논술은 1월부터 해야 된다. 실력으로 준비하려면 인문 논술, 수능 논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커리큘럼 중요한데 커리큘럼은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알겠죠? 죄송합니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이건 나중에 시간을 좀 내서요. 따로 시간 장소 마련해서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베이스 캠프, 어드밴스드 캠프, 파이널 캠프 3가지가 있는데 개념 유형이고요. 빠르게 할게요. 3번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3번. 당연히 요것도 특징이 있죠. 개념 수업 없습니다. 보통 학원들은요. 전 합니다. 유형 수업 합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 때문에 없으니까 빠르게 진행하고 3번이 포인트인데요. 이게 왜 3번이 포인트인 거냐면 파이널이라고 해서 여타 학원들의 파이널 강의가 아니에요. 파이널 수업 언제 하죠? 시험 직전에 하죠. 보통요. 4회, 5회 완성으로. 그때 뭐 합니까? 보통 올해 모의 문제 내뒀다가 그거 풀고 작년 기출 풉니다.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중요하니까 그때 풀 텐데 정말 중요하다면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모의와 기출을요. 저는 언제 하냐면 이 파이널 수업을 여름방학 때부터 진행해요. 이때 최신 기출과 모의를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아까 인하대 모의 문제도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능 때 다 맞춘 거죠. 그리고 실제 파이널 수업 때는 기출이 아닌 예상 문제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완벽하게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3개의 시스템 되어 있고요. 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효율성. 과제 힌트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안 할 겁니다. 전 논술이지만 과제 힌트가 나가요. 왜냐면 논술 아무리 쉽게 내도 문제가 어려워 못 풀어와요. 근데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푸는 게 목표가 아니라 답을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서술하고 논증 방식을 공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카페와 블로그에다가 이제 힌트 올라가고 답안은 카페에 올라갑니다. 네, 카페는 비공개 카페고요. 제가 만든 답안인 거니까 보통 이제 과제가 나가게 되면 아이들이 보통 쓸 수가 있겠죠. 서술 단계. 이게 우리 아이가 하는 독습 1단계입니다. 아이가 써와야 제가 뭔가를 해주죠. 그죠? 효율적인 시간 안에. 두 번째, 제가 요것을 첨삭을 하는데 보통 학원들 답답한 게 뭐냐면 수업 중 안에 첨삭을 합니다. 아니 수업이 3시간인데 첨삭을 한 명씩 불러서 하면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너무나 시간이 아깝잖아요. 수업은 수업대로 개념, 유형, 기출 정리해주고요. 이 첨삭은 분명히 수업 외 첨삭으로 진행하고 제 답안을 같이 공개해줍니다. 바로 요거를 독습하는 단계가 바로 2단계입니다. 바로 이 전체 독습 단계 시간이 전체 얼마냐? 40분에서 60분 내로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결과를 낼 수가 있겠다는 거죠. 빠르게 3번째. 역시 첨삭이었고요. 4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가 워낙 아이들이 그 내용들이 어렵기 때문에 반복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강의들은 어디에? 카페에 강의를 올려주기도 하고 또 빼먹었던 내용들은 대성 마이맥 강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겠다. 첫 번째, 효율적인 과제 시스템. 그리고 빈틈없는 첨삭. 효과적인 피드백으로 잘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겨울방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능논술 늦게 하면 대학이 바뀔 수 있어요. 시기 놓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교과목과 수학과
논술을 잘 병행해서 정말 의미 있는 방학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내부 특화된 프로그램들에서 제가 모의고사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요. 이제 사실 고2의 학생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고3 선배들한테 추천을 받거나 카페, 오르비, 뭐 수학 카페라고 네이버에 그 이름이 뭐더라? 포마난이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그 대학생 둘이 만든 카페거든요. 포카칩이라는 필명을 쓴, 포카칩이 과자 이름인데요. 포항공대 카이스트 이런 의미래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쓰는 연세대 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친구랑 이혜원이라고요. 경북대 다니다가 진짜 인강이랑 인강은 다 듣고 결국 한 4수 해가지고 인강 선생님들보다 개념이 더 많아요. 왜냐면 이 선생님 거 다 요약하고 이 선생님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연세대 수학과에 26살의 나이, 25살의 나이로 늦깎이로 들어가 군대도 갔다 온 이 친구 이혜원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둘이 카페를 만들었어요. 수학 카페를 네이버에. 근데 포카칩이 모의고사를 만들고 이혜원은 한한수라는 자기가 이들은 인강 내용을 다 총망라해서 책을 썼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재수생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어서 카페가 되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처음에 그 카페가 활성화될 때 주변 선생님들, 수학 선생님들의 반응은 아니 뭐 대학생들이 하면 얼마나 해 뭐 이런 반응이에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대학생이 모의고사를 만들, 저도 그때 모의고사를 만들고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선 제가 느끼지 못한 예리함 같은 걸.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수능을 되게 많이 쳐보고 문제를 일찍 만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도 막 노하우가 은근 많이 생긴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유명한 카페고 네이버 카페인데 회원수가 한 4만 명 됩니다. 거기서 정보를 얻거나 이러면서 요새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이제 고3이 되면 꼭 푸는 게 거의 필수 코스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좀 과잉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예가 있냐면 모의고사라는 것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실력을 점검해서 약점을 찾는 기능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내신은 범위가 좁기 때문에 한 일주일 몰아서 하거나 2, 3일 밤새서 문제 샥 풀면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되거든요. 유형도 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많고. 근데 내신을 이렇게 치다 보면 누적된 전범위 시험을 치게 되면 앞에 공부했던 거 많이 까먹어요. 나 이거 옛날에 다 해놨는데 이제 잘 수학이라고 해도 다른 과목에 비해 까먹는 빈도 정도는 낮겠지만 익숙하지 않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점검해서 내가 지금 이제 좀 감이 떨어져 있거나 약한 게 어딘지를 체크할 수 있는 약점 체크랑 또 하나는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서 어차피 100분 안에 30문제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을 재서 연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까? 약점 체크와 실전 연습의 의미가 있는데 이걸 애들이 어떤 심리로 많이 하냐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복이 심해요. 애들은 3월 교육청 시기 전까지 막 열의를 불태우다가 진짜 학교에서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딱 끝나면요 애들은 그냥 난장판이 됩니다. 이제 긴장감이 확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대한 만큼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한 2, 3개월 하면 지쳐요. 애들이 이제 막 이제 온갖 탈출구가 필요한데 이제 시험을 쳤겠다 한 매듭은 지어진 것 같고 시험을 잘 치는 애들도 풀어지기 쉽고요. 기복이 있습니다. 또 6평을 치면요 6평 전까지 막 봄에 날씨 따뜻하고 좋은데 노는 애들은 나가서 뭐 데이트도 하고 뭐 그냥 또 PC방 가 있고 아니면 학원 간다 하고 땡땡이도 좀 치고 학원에 가서 앉아 있지만 약간 집중도 잘 안 되고 이런 나른한 시기가 4월인데요. 그러고 나서 6평을 치고 나면 그때 이제 나른한 시기를 나른하게 보낸 애들은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 애들은 이제 또 풀어집니다. 지금 뭐 사실 뭔가를 계획해서 6개월을 쭉 한다는 게 어른한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애들은 더욱더 쉽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그 시기가 되면 진도는 끝나 있는데 내가 좀 비어 있잖아요. 근데 모의고사를 치면 이게 약점 체크가 자동으로 되나 보다. 내지는 이제 지나간 과정을 빨리 매듭 짓고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런 애들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가 많이 푸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그 앞에 한 개념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한 5,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내실 있게 보내지 않으면
사실 모의고사는 그렇게 효과가 없거든요. 앞에 개념 다 빵꾸 나 있는데 매번 모의고사만 치면 뭐합니까? 모의고사는 점검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용도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좀 빠른 아이들은 여름방학부터 하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느린 아이들은 사실 9월 끝나고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게 진도가 좀 돼야 시험 치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확실한 거는 한 2, 3년 전만 해도 모의고사가 광범위하게 이제 활성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는 재수생은 매달 한 번 치지만 3월 치고 4월 치고 6월 치고 7월 치고 이런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응시 정도 해보는 것, 내지는 어떤 강의를 듣게 되면 그 강사의 마지막 파이널 코스로 한 6주, 한 4주 정도로 치는 정도의 의미가 있었는데 급조된 모의고사고요, 사실. 그 당시에 파이널 모의고사들은. 그리고 기존의 대성이나 종로 이런 데서 치는 모의고사들에 비해 크게 품질이 높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는 확실히 좀 부족하고 빈약한 게 맞는 것 같고, 안정적인 코스로 보시면 여름방학부터 해서 이제 저희는 16회 프로그램을 깔아놨는데요. 16회 모의고사를 쭉 치면 중간에 앞에 저희가 3개 분류를 해놨는데, 초반엔 진짜 약점 체크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중간에 가면 하드한 코스로 해서 킬러 문제들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게 목적인 모의고사, 마지막에는 예상 문제를 포함한 진짜 실전 연습의 의미가 강한 이런 모의고사 프로그램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의고사 출제하고 이런 전국의 이제 수험생들에게 판매도 하고 온라인 통해서 피드백도 하면서 현장에서 모의고사를 적절하게 치고 그걸 분석해서 아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은 제가 제일 잘 만들지 않을까, 이런 또 자기 자랑이 되었네요. 그런 어떤 자신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모의고사는 안 하냐, 그런 건 아니고, 이번 겨울방학에서도 윈터 프로그램에 일요일 날 모의고사를 매번 쳐요. 근데 그거는 전범일 쳐가지고 애들에게 이제 약점 체크를 바로 들어간 이런 의미는 아니고, 했던 걸 복습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진단평가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로 꾸준하게 6월까지 가고 6평 이후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실전 모의고사를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문항 출제하거나 이런 게 되게 어려워서요. 필진 구성 진짜 세심하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단적으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저는 평가원 모의고사 출제 경험 있는 분 섭외 안 합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현 수능에 지금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관심 있으면 현업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몇 년 동안 못 나오게 규정이 있어요. 그걸 어겨가면서 나오지 않거든요. 과거 평가원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한테 문항 의뢰를 해봐야 옛날 기억 그런 거 위주고 사실 조금 귀찮아하세요. 교육청 모의고사, EBS 모의고사 출제 경험 가지신 분들, EBS 문제는 수능 문제랑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냥 본인이 그렇게 해서 문항당 12만 원 받고 납품했는데 그 틀을 별로 깨지 않으세요.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카페 대학생들 있죠. 좀 거칠긴 합니다. 대학생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수능에 진짜 초점을 맞춰서 한 다년간, 최근 2, 3년간 문제도 만들어보고 이런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저자들이 좀 있어요. 대학생이든 강사든. 그런 사람을 제가 올해는 좀 이제 저희 팀으로 섭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막 프로필만 보고서 양질의 컨텐츠가 절대 생산되지 않고요. 이게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문제 하나를 만드는데, 제가 서초동에 국립중앙도서관 있잖아요. 올해 2015년 상반기에는 거기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갔는데 제가 수업을 많이 줄이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하루에 한 문제도 못 만들고 나온 날도 있습니다. 그럼 막 자괴감이 막 생깁니다. 아니 내가 오늘 뭐 한 건가. 근데 그런 과정을 한번, 그런 날을 하루 겪고 나면 진짜 괜찮은 문제가 한두 문제 다음날 만들어져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나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강남메가 재학생반, 강남서초 재학생반의 수학 모의고사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됐으니까 좀 신뢰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올해도 내실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지금 만드시는 문제들은 다 21번, 29번, 30번에 초점을 두고 다들 만드시는 거예요? 아, 그게 아무래도 힘을 많이 실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게 좀 해보다 보면요.
시험 문제 필수 유형도요. 이 종로 모의고사, 대성 모의고사하고 수능하고는 좀 달라요. 아주 어렵진 않아도 진짜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기본 개념으로 풀리고 애들이 교과서에서 문제 풀이는 전형적인 풀이법들이 있거든요. 그 방식이 적용 가능해야 되는데 대성, 종로 이런 모의고사들은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킬러 문항 중심으로 킬러 문항에 이제 굉장히 가장 많은 비중을 쏟아서 문항을 출제했는데 지금은 시험 문제도 시험 문제 외정이 더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애들은 그냥 풀어서 맞냐 틀리냐 결과 위주로만 느끼겠지만 실제로 실전 모의고사 중에 최상위권 아이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모의고사는요. 3점짜리 4점 초반의 문제들도 아 이건 진짜 내가 개념을 되짚는 데 도움이 됐어. 이런 평가들이 나는 게 진짜 제대로 평가를 받거든요. 제 모의고사만 해도 작년 판에 비해 올해 판이 더 쉬웠어요. 올해 판 문제들이 조금 쉬운 문제에 힘을 더 많이 실었는데 최상위권 아이들은 그것까지 느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 진짜 이건 수능 치는 느낌이 났어요. 이런 평가들이 올해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결국 그냥 쉬운 문제는 그냥 누구나 맞추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선은 좀 넘어서야 프로페셔널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킬러 문제에 힘을 많이 실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쉬운 문제도 개념에 기반해 있느냐 아니면 약간 오버한 좀 특이한 풀이법들이 많이 있는 이런 문제냐 이거는 잘 구별을 해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최상위권이라고는 하지만 네네. 그래도 학생들인데 그 아이들의 그 평가를 믿을만 한 건가요? 요즘 너무 그런 네네. 카페나 이런 거에 네네. 아이들이 그 많이 올리긴 하던데 네. 이 학생 입장이고 푸는 입장에서의 그 네네. 평가일 거 아니에요? 그 어디든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는데 그 카페에도 한 과잉인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카페의 주인장이 모의고사를 내면 막 무조건 찬양하고 막 이런 애들이 그건 이제 보면 다 아는 건데요. 내실 있게 공부를 하고 수능을 진짜 또 이게 수학은 잘 돼도 다른 과목 때문에 의대를 못 가고 이런 애들이 적체돼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의 돈은 정확합니다. 그냥 웬만한 학교 선생님이나 또 제가 강사인데 이렇게 수학 선생님들만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결국 진짜 깊이 있게 연구하냐 안 하냐에 달려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 카페들이나 이런 데서 의견을 피력하는데 제가 봐도 상당히 합리적인 의견을 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친구들의 의견 하나 올라오면 제 모의고사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올해 장영진 모의고사 초반에 오르비에서 낸 오타 문제로 판매를 제가 중지시켜버리고 뒤늦게 좀 팔기 시작했는데 좀 늦게 나와서 그렇지 모의고사 문제 진짜 괜찮아요. 그러면서 근거를 막 좀 쓰고 뭐 이러니까 그 밑에 댓글이 막 달리면서 그날 판매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의 글은 대체로 아이들이 공감하고 신뢰하고 많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고 저는 그 친구들의 평가는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 메가스터디의 가장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종합반 인강 강사를 통틀어서 가장 권위가 있는 수학적으로 권위가 있는 선생님이 서초메가의 박승동 원장님이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초메가 박승동 원장님은 과학고등학교 가르치시고 EBS 하시면서 최상위권 전교 최상위 저 다음 세대, 지금 저보다 한 5살 정도 어리신 선생님들은 박승동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 세대거든요. 근데 박승동 선생님 같은 경우 수학적인 엄밀함 이런 건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박승동 선생님의 현재 수능에 대한 조언 같은 거, 기본기 이런 건 당연히 수긍을 하죠. 근데 박승동 선생님이 뭔가 조언하시는 거에 크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미 좀 다르거든요. 저는 네, 하여간 가장 네. 그런 너무 제가 극단적인 말 드린 것 같네요. 아닙니다. 일단 제 말씀은 여기서 또 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수학을 맡고 있는 문병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아, 제가 몰랐네요. 아, 거꾸로 갔네. 예. 일단 그 입안의 특징은 보시면 알겠지만 수포자의 영혼이 이제 살아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작년에 그 이제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 전에 학년들 가르치다 보니까 한 반에 이게 좀 레벨이 좀 맞지 않는 좀 몇몇의 아이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뭔가 좀 더 좀 챙겨줄 수가 없을까라는 고민 끝에 작년 윈터 때 한번 일단 문과 위주로, 문과가 범위가 좀 적으니까 애들 한번 좀 못하는 애들이지만 한 4, 5등급 짜리 학생들 모아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리고 일단은 컨텐츠는 기출문제 위주로, 그리고 겨울방학 때도 3월 모의고사 시험 범위 관련된 것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못하다 보니까 학원에 와서 좀 분위기를 흐리거나 이러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있어서 일단 면접을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 혼자만 처음에 생각한 건 아니고 선생님께 같이 얘기 좀 하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좀 모았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자. 그래서 이렇게 면접을 보다 보니까 저도 되게 좋았던 게, 이 아이가 뭘 원하고 언제부터 수학 점수가 좀 하락이 되고 수학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그 어떤 잘 안 되는 것들의 원인이 뭐 이렇게 상담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일단 부모님이랑 같이 오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혼자 오는 경우보다는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같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수업을 딱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보는 눈이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 저도 아이들을 봤고, 그러면서 일단 진행을 했는데, 면접 사례 2가지를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는 수학이 한 6등급이었어요. 6등급. 근데 일단 왔습니다. 언니랑 같이 왔어요. 그 제가 이제 혁명반 이제 그 면접 이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 학교, 그다음에 원하는 대학, 전공, 대학 후의 뭐 진로, 본인의 뭐 장점, 단점, 단점은 보완할 방법, 메가스터디 오게 된 뭐 계기, 그다음에 뭐 공부 각오, 계획 쫙. 근데 이제 그거를 대충 쓴 애들은 일단은 별로 면접 결과가 안 좋고, 저는 너는 같이 못할 것 같다 아예 그냥 한 번에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쭉 쓰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일단 혁명반에는 룰이 있다. 일단 내 의견을 잘 따라야 되고, 지각이나 결석, 이건 전체적인 학원 룰이기도 하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일단은 내가 제시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따라야 되고, 시험을 볼 건데 시험을 봐서 점수 컷에 못 미치면 정신교육을 줄 거다. 정신교육은 뭐 이제 기마 자세나 뭐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앉았다 이런 정도. 그래서 시험 점수에 대해서 정신교육이 있을 텐데 괜찮으냐. 만약에 본인이 싫다고 못 하는 겁니다. 안 하면 되는 거고. 괜찮으냐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주저하더라고요. 주저하고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얘는 좀 힘들겠다. 너 수학 점수 좀 올릴 그 각오가 없는 거니? 근데 있대요. 근데 왜 주저하지 물어보니까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이제 질문을 받으니까 이제 그런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개강하는 날 일본 여행을 간다. 야, 첫날부터 수업 빠지면 어떡하냐.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다시 고민해보고 내 문자로 연락해라. 연락 없으면 나는 그냥 너 안 하는 걸로 알겠다.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며칠 뒤에. 원래는 일본 여행 가려고 했으나 선생님 얘기를 듣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일단 합류를 하고 겨울방학 때를 보내고 지켜봤더니 열심히 했어요. 자리도 앞자리에 앉고 쭉 지각도 안 하고 결석도 안 하고 정신교육도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제가 정신교육 일부러 주기 위해서 정신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점수가 안 되면 이런 게 있다.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있다라는 거지, 실제로 이 학생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정신교육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됐는데 이 친구가 3월 모의고사 때 2등급이 나왔어요. 갑자기 6등급에서 2등급. 저도 좀 당황스러웠죠. 원래 그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목표가 2등급이지. 처음에 2등급 나오고 얘는 이제 떨어져야 되는 거 이제. 자, 일단 잘 됐다. 잘했다. 막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3등급. 근데 이제 보니까 일단 원래 6, 7등급, 5, 6등급이었던 친구가 2, 3등급의 단계가 오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능 이번에 나온 결과는 2등급이었어요. 근데 아쉽게 국어 영어가 좀 모자라가지고 수시는 최저 등급을 일단 맞췄어요. 수학 때문에. 근데 이제 전체적인 결과는 좀 봐야지 알겠는데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남학생인데 라오스에서 중학교 시절 뭐 이렇게 보내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안 되고 수학도 안 되고 5등급, 걔도 6등급. 근데 애는 성향이 괜찮아요. 이렇게 면접을 해보니까 이제 아버님, 어머님 뭐 같이 오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애는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잘 자란 것 같고 수학만 잘 안 되는 거죠. 외국 생활 오래 했으니까. 근데 걔도 이번에 나온 결과는 3등급. 물론 더 잘 나와야겠죠. 우리가 원래 목표 점수는 저는 제시했어요. 2등급 이상이다. 1등급까지는 솔직히 어렵다. 하지만 2등급. 근데 중간중간에 모의고사에 1등급 나왔다가 결과적으로는 뭐 2등급 나오고 3등급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일단은 면접을 통해서 아이들을 뽑다 보니까 아이들의 상황들도 알게 되고 또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니까 괜찮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각오나 열의 같은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 반 쭉 유지하다가 여름방학 때 한 반을 더 유지했어요. 한 반, 그러니까 더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한 반 정도 유지됐는데 그 친구들은 좀 기간이 좀 적어서 성적이 그만큼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게 수능 그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고 자꾸 감사합니다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모집 대상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모의고사 4, 6등급인데요. 원래 문과는 저희가 3등급까지 받아요. 근데 이제 4등급 밑으로는 혁명반 면접을 보고 지금도 한 면접을 한 저번 주에 한 4명 정도 받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성향이 괜찮아서 일단 받았습니다. 면접 볼 때는 아이들의 아까 그 면접 그 쓰는 거 보고 이제 외모를 보는데 외모는 뭘 보냐면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아니고 머리 염색은 했는지 귀걸이는 있는지 화장은 진하게 했는지 등등을 좀 봅니다. 그리고 바로 얘기를 해줘요. 아, 너는 화장도 안 했네. 그리고 염색도 안 했네. 그리고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같이 공부하자. 물론 그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건데 괜찮니? 예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 이렇게 되면 정신교육 받을 텐데 괜찮겠어? 아, 정신교육이 문제예요. 저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세요. 그럼 걔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면접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리더고요. 룰은 이제 그 면접 때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그 교과 과정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쓸데없는 건 안 가르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필요 없는 것들 다 버리고. 그래서 특히 혁명반은 시험에 안 나올 만한 것들은 거의 다 버렸어요. 다. 뭐 사설모 이건 아예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애들은. 그래서 필요 없는 거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내용으로만 딱 정리해서 일단 머릿속에 입력을 좀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훈련 이제 서바이벌 테스트 시험을 계속 봐서 거기 컷을 매기고 안 되면 다시 정신교육. 근데 그러다 보면 일단은 그 컷에 딱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일단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 되면은 좀 사고가 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식인데 처음에는 레볼루션 그 다음에 에볼루션 진화의 단계. 진화의 단계가 이제 에볼루션인데 레볼루션일 때는 처음에 애들이 긴장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러다가 3월 모의고사쯤 보면은 약간 변화가 생기는 걸 느껴요. 첫 번째 변화는 예전보다는 뭐 풀리는 문제가 조금씩 생긴다. 그 다음에 성적도 실제로 변화가 생겨요. 4, 5등급이면 일단은 3등급까지는 어떻게 하든 이건 가능한 겁니다. 변화가 생긴다. 문제 풀 때 좀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내가 뭘 버려야 될지 뭘 풀어야 될지가 좀 보인다. 이런 것들이 에볼루션 단계. 나중에 이제 9월 달쯤 되면은 성적이 잘 나온 친구들은 일루미네이션 뭔지 아시죠? 이렇게 광명 뭔가 이렇게 빛이 보이는 레볼루션은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도 좀 쪼이고 야 이 반 분위기 이렇게 이래 그래서 막 하다가
에볼루션 되면 이제 진화가 되니까 좀 적응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엔 일루미네이션. 2단계 되면 이제 수능 성적까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 하여튼 간에 이래서 일단은 뭐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이 레벨에 맞는 학생들의 어머님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혹시 수학 때문에 자기의 어떤 대학교 레벨이 좀 안 좋아지는 학생들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고 면접 날짜 잡고 오시면은 제가 직접 면접을 한 다음에 상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것들 좀 방향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님들 이제 제 순서가 왔습니다. 예, 유익하시죠? 예, 힘드시면 안 됩니다. 예, 영화 지금 2시간짜리 보고 계신 거고요. 예, 기승전결의 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한 이제 마지막 순서는요, 수학과에서 이제 준비한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올 한 해 여름방학 때부터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수학적으로 아이들한테 부족한 부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개념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던 이제 재호쌤의 이제 수리논술,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말씀하셨던 장영진쌤, 그리고 병원쌤까지 정확하게 다 수학 개념에 입각해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필요 없는 부분 제하시고, 저 역시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수학과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이냐라고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컨셉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수학 교환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환반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정 교과과정, 아직 수능을 보지 않은 지금 현재 고3들, 그리고 이제 고1까지 교과과정 바뀐 세대들에 대해서 정확한 그 교과 개념을 숙지할 수 있게끔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자학자습의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교만을 통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는 바른 수학 학습법을 제시하려고 하고요. 그 안에 이제 내용으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목표는 이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교과서 개념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잠시 후에 그 세로로 되어 있는 그 자료집을 뒤편에 보시면은 제가 어제 밤새 작업을 다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교과서 개념 정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특히 상위권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문제 해결력이 좋죠. 하지만 특별하게 약점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어떤 그 본인만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결국엔 끝까지 아이들은 문제로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예, 단 한 번이라도 자기가 개념을 찾아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친구들이 상위권에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위권, 하위권으로 내려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교과서 개념에 대한 정리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목표로 잡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반복 학습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교과서 개념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강의 수업 이후에 뭐 어떤 개념서를 통해서 개념 학습을 한다 하더라도요, 이게 지속성이 있고 반복되지 않으면요, 결국엔 또다시 그 부분을 강의로서 해결을 하거나 또는 이제 반복적인 문제풀이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요. 그래서 그 본인이 정리한 개념, 나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나의 손으로, 나의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교과 흐름이 파악이 되겠죠. 일례로요, 지금 문과 수학 교과 과정으로서는 미적분원, 확률 통계, 수토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고3 문과 이제 올라가는 친구들이요, 수토는 1학년 2학기 때 배움으로써 머릿속에 지금 하얘져 있습니다.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해서 겨울방학을 맞이하기 전에 조금 교과서 개념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흐름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여지를 만들 수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주고 싶은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싶은 첫 번째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은 당연히 수반돼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요, 수동적인 수학 학습법에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사고를 통한 능동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학원에 많이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인강을 통해서 또 어쨌든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질문을 받아봐도 알아요. 예,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질문을 받아보면은 쌤 이거 풀어주세요라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정확히 내가 어디에서 어디가 막혔고 어디까지 고민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아주 구체적인 질문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문제를 기계적으로 반복 학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수동적인 수학 학습 방법을 고3, 고2, 고1 막론하고 정확하게 개선을 시키고자 하신다면은 꼭 저희 어떤 시스템에 맡기지 않으셔도 돼요. 잠시 후에 설명하게 되는 그 부분들을 댁에서라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실 겁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학습 방법에서 보다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수학을 학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자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이따 저희 개별 상담 진행 이후에 저기 707호라고 저 구석에 있는 교실이 있는데요. 구석에 있지만 가장 규모가 큰 교실인데 뒤편에 보시면은 10종 교과서와 그 다음에 참고서 문제집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서초 메가스터디에도 교만 습시를 운영하고자 제가 교재 목록을 지금까지 샀던 걸 다시 한번 추려보고 내역도 한번 뽑아봤는데요. 총 136종에 250여 원이 됩니다. 금액으로 만치하면 한 3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의 아이들이 책을 다 볼 수 있게끔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본인이 이 교실에 들어가서요.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찾아서 학습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서점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알록달록한 책들 많이 꽂혀 있었잖아요. 그런 책들 중에 본인이 볼만한 책들, 앞에서부터 정석, 뭐 숨막힘 라우드의 바이블, 아이들이 요즘에 또 선호하는 책이 바이블이에요. 이게 색깔도 되게 알록달록하고 특히 여학생들이 보기 편하게 편집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본인한테 맞는 참고서, 개념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 저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표현 방식에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해시킬 수 있는 수업이 있으면 나를 이해시킬 수 있는 개념서도 따로 있어요. 그럼 아직 저학년이면은 그런 개념서를 고르는 데 있어서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책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서점에 한번 보내보셔요.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서 너한테 맞는 책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라고. 그런 하나의 상황으로 또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본인이 먼저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해보고 다시 한번 궁금증이 생기면은 또 다른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해보고 그런 구조로 저희들이 이런 책들을 비치해 놨고요.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자학 자습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교만 습실 안에는요, 저희 그 교만 선생님들, 직접 강의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전문 질의응답 선생님들을 비치해 놓고 정확하게 아이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바로 아이들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질문도 수시로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그런 질문에 대한 혜택을 받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적극성을 띠면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 말씀드렸죠? 수동적으로 공부하면요, 여기에서 답 안 나옵니다. 결국엔 3시간 공부한 동안 자기 질문 하나도 없이 다른 친구들 질문할 때 자기는 혼자 끙끙 앓다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데 그 세로로 된 자료집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뒤쪽입니다, 어머님들. 예. 뒤쪽에 보시면은 요 앞에 있는 두 페이지는 저희 그 교만 안내문이고요. 뒤에 이제 예시로 현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이렇게 예시로 한번 보여드린 건데 하나의 페이지를 보시면은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자기 스스로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이런 개인 교만 학습 진행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가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개인 교재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본인 스스로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매 주차마다 계획을 짜서 본인 스스로가 가급적 가지고 있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문제집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학원에 와서 있는 책들을 활용한다. 이건 어디까지나 도서관의 목적으로서 저희들이 비치하는 책이지 자기 책이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장 많이 손에 잡고 있는 책들, 즉 집에 있는 책들을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책들을 활용해서 계획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한 과제 체크와 상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래너, 학생의 어떤 그 예시된 플래너를 보시면은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은 매 주마다 아이들이 일정 분량의 과제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제가 그리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마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상담하시면서 과제량이 너무 본인 스스로한테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과제량을 조금 더 늘려봐라 하면서 이렇게 자기 보완을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옆에서 좀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아까 이게 능동적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그 지리응답 전문 선생님께서 학생 하나하나마다 질문을 받으실 때마다 어떤 아이가 어떤 교재에 어떤 과정에 어떤 문제들을 질문하는지 체크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양식입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수업 이후에 각 들어가시는 그 교만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시고 누가 질문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질문이 주로 많이 나오는지 아이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리가 됐는지를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 정리를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되게 궁금하실 거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뒤에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은 지금 현재 저희 학원에서 학생이 이제 그 정리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예시로 또 옮겨와서요, 간단하게 표현을 좀 정리해 놓고 어머님들께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각 과정, 이과는 기백, 미투, 확통, 그 다음에 문과는 수투, 미적원, 확률통계, 요 각각 세 과정이 있잖아요. 그 외에 다른 과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특정 어떤 과정을 아니더라 하더라도요, 상위권 친구들은 어떤 특정 단원일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따로 본인이 내용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내지 어떤 속지가 구비가 되어 있는 바인더를 저희가 제공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지정된 어떤 그 공간 안에다가 본인이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 어떤 항목을 과정을 정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하도록 했는데, 그 이유가 결국엔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고취시키고 싶은 겁니다. 너 이거 해가 아니라 너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네가 결정해. 그래야 아이가 조금씩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제 교과서 목차 정리인데요. 요 질문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갔네요. 지금 혹시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집에 책상 위에 교과서가 놓여 있나요? 예,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학교 사물함에 그냥 처박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의 교과서를 얼만큼 활용하냐 봤을 때 제일 지금 이 시기가 교과서를 많이 활용할 때입니다. 내신. 문제를 굉장히 반복해서 풀죠. 결국엔 그게 뭐 하는 걸까요? 개념학습이 아니라 시험에 요게 잘 나올 거고 학교 선생님께서 강조하셨으니까 문제를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갑니다. 이거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풀었던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엔 문제를 외워서 다음날 까먹고 머릿속에 하얘진다는 표현으로 다음날 학원에 옵니다. 그러니까 개념학습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교과서를 단순 문제풀이 목적으로만 활용했다? 말이 안 되죠. 교과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를 본인이 시험 보러 가는 학생이 시험을 보러 가는 본인이 제대로 꿰차고 있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수능에서 좋은 고득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가 그 과정에 대해서 그 각 교과 과정에 맞춰서 어떤 목차를 작성해보고 그 안에 있는 교과 흐름도 다시 한번 파악해보는 그런 페이지도 구성해 놨고요.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이제 개념 요약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단순하게 이제 학습 목표도 써봐야 되고요. 그 안에 개념을 요약 정리하면서 기본적으로 내용 정리하다 보면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생겨요. 그럴 때 학원에 비치된 어떤 참고서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서를 통해서 추가로 확인해보고 정리해보고 그것들을 다시 기술해 놓음으로써 정확하게 다음번 학습할 때 2번 이상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저희 수학 선생님들께서도 강조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마인드맵입니다. 예, 중단원별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요약 정리한 이후에 그것이 내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수학 마인드맵, 예, 지도를 이제 그리는 것인데요. 중단원별로 아이들이 마인드맵을 작성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시 한 번 더 그 개념에 대한 숙지도 하게 될 것이고 개념 간의 연관성, 그 흐름을 읽어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단은 별로 학생들이 개념 요약 정리를 하고 이후에 이걸 통해서 문제를 자꾸 반복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구조로 저희들이 이런 자습 그리고 학습, 자학 자습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설해 놨는데요. 일부 어머님들이나 일부 학생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도 실어놨지만은 단순히 교과서 개념 정리만으로 성적이 오를까? 그걸 기대하면 절대 안 되죠. 예. 그 밑에도 제가 말씀드려놨지만은 단순한 개념 정리는 어디까지나 수학 공부의 정도입니다. 예. 그 개념에 대한 학습이란 것은 수학 정도잖아요. 수학 공부 학습법의 아주 정도로서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이렇게 하면 내 수학 실력은 오를 것이야 라는 자기 확신과 그것을 계속 활용하면서 문제에 적용하는 그리고 자꾸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누적이 돼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 같이 개정교과가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모든 수학생들이 교과서에 대한 학습을 중요하다고 이렇게 어필을 하시겠지만은 저희들은 자부합니다. 정확하게 저희만이 이런 학습법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제시할 수 있다고요. 어머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